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전에 제가 한번 동영상을 올렸던 내용 중에서 미세 잔존 질환, 영어로는 MRD라고 하는 개념 중에서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미세 잔존 질환, 즉 MRD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 미세 잔존 질환, 즉 MRD라는 개념을 실제 우리가 치료에서 원활하게 사용을 하고 그 의미가 분명하게 확립된 병은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MRD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진료를 받으실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 MRD, 즉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미세잔존 질환이라는 것은 제가 미세잔존 질환 편에서 다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 암세포가 얼마 정도 남아있느냐를 저울로 재듯이 무게를 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폐암 같은 경우는 이게 무게로 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CT를 찍어서 그 크기를 측정해서 크기가 줄어드는지를 보면서 이 병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근데 혈액암은 이 혈액암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질을 이용을 해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몸 안에 혈액암 세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세잔존 질환, Minimal Residual Disease 해서 MR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이 MRD가 발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 세포에서만 나오는 아주 특수한 유전자가 딱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에서 유래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계산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병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 유전자가 바로 필라델피아 염색체로 보통 우리가 알려져 있는 BCR-ABL이라는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 정상적인 우리 몸 세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유전자이죠. 즉 BCR이라는 유전자와 ABL이라는 유전자가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다가 9번, 22번 염색체에 따로 존재하는 이 유전자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되면서 자리를 바꿔서 연결이 되는 트랜스로케이션 9번, 22번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 유전자가 생기고 결국 이 유전자에 의해서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자면 이 유전자에서 유래되는 이 물질들을 우리가 측정을 하면 이 병을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있는지 또 이게 잘 치료가 되고 있는지 그 양을 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는 DNA가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DNA가 그냥 바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 DNA를 설계도로 해서 RNA라는 것을 만들고 이 RNA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몸의 여러 가지 단백질, 즉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단백질 효소 중에서 이 BCR-ABL 유전자에 의해서 생기는 단백질을 티로신 키나제라고 해서 혈액세포가 많이 증식하고 그게 통제가 안 되게끔 만드는 그런 주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제로 이 티로신 키나제가 더 이상 세포를 자극해서 성장하는 것을 막게끔 하는 억제제를 씀으로써 치료가 되는 것이죠. 이게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병을 측정을 할 때는 사실 DNA를 잴 수도 있겠지만 DNA를 재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이 DNA를 기반으로 해서 RNA가 만들어질 때 이 RNA의 양을 재면은 이 RNA가 곧 이 세포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져 있고 몸 안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RNA를 정량적으로 즉 양을 재는 방법들이 정량 PCR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정량 PCR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방법 중에서 보면은 IS 방법이라는 것도 있고 NCM 방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RNA의 양이 100이 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키와 몸무게가 다르듯이 이게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RNA가 100이 똑같이 100이 나오더라도 키가 작은 사람에서 나오는 몸무게가 작은 사람에서 나오는 100하고 몸무게가 많은 사람에서 나오는 100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화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표준화라는 작업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서 그 유전자의 정상적인 양을 이 분모로 해서요. 그 분모 대 이 유전자의 퍼센트를 가지고서 표준화를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ABL이라는 유전자가 어떤 사람은 1000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0.1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만약에 이게 100이 나왔다. 그거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있는 유전자를 사용을 해서 이것을 이 유전자, 이 BCR-ABL이라는 RNA 유전자의 양을 표준화시키는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멀리 통용되고 현재 그 표준에 대한 개념이 가장 잘 정립되어 있는 게 IS, International Standard라는 방법입니다. 이 International Standard라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표준 물질을 정해놔서 그 표준 물질을 가지고서 각각 검사를 하는 검사실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표준화를 다시 시키는 겁니다. 저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A사에서 나오는 저울하고 B사에서 나오는 저울이 똑같은 무게를 달았는데 이거는 0.1이 나오고 이건 0.09가 나왔다면은 이 두 개가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쟀는데 이게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저울로 재는 거는 항상 이 저울로 재는 것보다 더 많게 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무게를 표준화시킬 때 하는 것도 비슷한데요. 이런 도량 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기를 가지고서 이 저울도 만약에 이 A라는 저울을 가지고 쟀을 때 0.1이 나왔는데 B라는 저울을 가지고 0.09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무게가 0.1이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기준을 해서 앞으로 B에서 재는 것은 모두 다 약 1.111 정도를 곱해서 표준화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수치의 보정을 통해서 실제 0.09가 나왔어도 그 결과를 0.1로 해석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있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각자의 실험실에 있는 이 정량 PCR을 하는 기계를 표준화시키는 하나의 원칙이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라고 해서 이것을 IS, 이러한 방법을 IS 법이라고 하고 국내에서는 이 IS 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병원 연구자는 저희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의 김동욱 교수님이 유일하십니다. 김동욱 교수님이 하시는 방식은 환자의 샘플, 즉 피를 뽑아서 그 피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검사를 해서 그 두 번 검사한 것을 다시 표준화, 평균화를 시켜서 정확한 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 IS법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검사를 할 때마다 이 검사 결과가 매번 일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조건에 따라서 만약에 아무리 이 저울을 잘 표준화시켰어도 어느 날 쟀더니 0.09가 나오는데 어느 날 쟀더니 1.2가 나온다. 이러면은 이거는 표준화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이 김동욱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저희 PCR 기기는 이러한 표준화를 항상 일정하게 반복해서 그 정도를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때문에 무게를 재는 데 있어서 항상 정확한 수치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잘 조절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쑥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검사 결과값이 튀는 현상을 최소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저울이 얼마나 민감하게 될 수 있는가, 또 이 저울이 얼마나 일정하게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는가가 이 검사법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IS법의 장점은 이런 IS 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검사실 간에서는 서로의 결과를 인정을 해줍니다. 즉 미국 IS 결과에서 0.1이 나온 것, 그 결과는 한국에서도 0.1로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서로 상호 결과를 교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IS법은 주로 어디에 많이 이용되냐면은 아주 정밀한 검사 결과 해석이 필요한 만성골수성 백혈병 관련 임상 연구에 있어서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부 이제 NCN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NCN법도 사실은 이제 IS법의 기준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NCN 방법에서도 이 몸 안에 있는 유전자법을 ABL 유전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G6PD라는 유전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유전자를 사용함에 따라서 그 값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또는 NCN 값에서 사용한 것을 IS 값과 동일하다고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는 이 두 개가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주 민감한 판단을 요구를 할 때, 즉 뒤에서 말씀드리는 환자가 치료가 잘 되고 있느냐 실패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때는 아무래도 IS 값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결과값의 해석은 모두 IS 값을 근거로 해서 연구가 된 결과들이기 때문에 IS 값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해석은 제가 다른 동영상, 즉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치료의 결과에 대한 판단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냐면은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옵티말이라는 개념과 치료가 안 되니까 약을 바꿔라 하는 실패라는 개념의 fail이라는 개념, 그리고 현재 치료가 썩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치료를 유지해도 되고 그 치료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좀 더 주의해서 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되면은 바로 약을 바꿔야 된다라는 경고, 워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연구하는 유럽 백혈병 연구회 유러피안 류키미아 네트워크에서 ELN 2020이라는 최신 지침을 내놓은 것을 보면은요, 이 지침에서는 이제 진단시에는 이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진단시에 염색체 결과가 너무 안 좋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워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긴 하지만, 진단시에 아직은 치료하기 전이니까 그걸 판단할 수가 없죠. 3개월째 이 BCR AVL 대 ABL의 이 퍼센트를 재봐서 10% 미만이면 잘 되고 있다. 하지만 10% 이상이면은 치료에 안 듣는 거기 때문에 바꿔라.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10% 이상일 경우에도 결국 그냥 유지해보는 것도 가능한 이 경고 정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6개월째부터는 이게 분명히 나뉩니다. 1% 미만이어야 되고 그러면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고, 10%를 초과하면은 이거는 치료가 안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약을 바꿔야 되고, 이래서 10%는 경고, 즉 주의해서 경과를 봐라. 1년이 지났을 때는 0.1%가 옵티말, 1% 초과가 이 실패, 0.1에서 1% 사이가 경고. 그 이후로는 0.1% 밑으로만 떨어지면은 항상 좋다고 얘기를 하고, 어느 한순간이든지 1% 이하 넘게 되면은 치료 실패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고, 만약에 언제든지 0.1%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잘 봐야 된다는 경고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간단하게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진료를 하시면서 근처에 있는 병원, 근처에 있는 교수님들한테서 이런 유전자 검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해석하시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IS법을 쓰든 NCN법을 쓰든 어떤 법을 쓰든 간에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밀한 판단을 요할 때, 즉 이 환자가 치료가 실패했느냐 아니냐를 볼 때, 또는 충분한 기간 동안 잘 투여를 하셔서 약을 끊어볼 수 있겠다 싶을 때에는
이 끊은 다음에 끊을 때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끊은 다음에 이 유전자가 다시 나빠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까지는 연구가 정확하게 된 이 IS법을 참고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IS법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이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진료하실 때는 근처 병원에서 검사하고 계시는 NCM법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미세잔존질환에 대해서는 미세잔존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병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우리가 무게로 재는 개념이기 때문에 혈액세포, 즉 피를 뽑아서 그 피 안에 있는 유전자를 특히 이 mRNA라는 물질을 재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유전자의 양을 이제 정량 PCR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숫자로 우리가 그 양을 잴 수가 있는데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존재하는 정상 유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유전자를 분모로 해서 이게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표준화 기법이 있고 그 표준화 기법 중에서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고 많은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치료하시고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서로 자료를 교환할 수 있을 정도까지 표준화된 것이 IS법이고 이 IS법보다는 조금은 더 표준화가 덜 되긴 했지만 그래도 실제 진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NCM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이제 이쪽 IS 검사 결과를 한 것은 조금 더 정밀하고 항상 일관적으로 검사가 나올 수 있는데 반해서 NCM법은 검사법이 조금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경우가 있고 또 A병원, B병원에서 한 결과를 서로 공유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유러피안 류케미아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이 각 개월수별로 이 미세잔존 질환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이 수치에 따라서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또는 치료에 잘 안 듣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좀 더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분들이 어떤 골수 검사를 매번 반복하지 않아도 이렇게 피에서 뽑는 유전자 검사를 가지고서 질환이 잘 치료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약을 투여하신 이후에 약을 끊는 시도도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